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고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나의 무릎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통증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세계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고민석입니다. 먼저 무릎 통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무릎 통증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그림처럼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이렇게 부여잡은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무릎 통증이 지속돼서 통증을 많이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통증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신체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무릎 관절에 실제 구조적으로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잠재적으로 이 위협이 올 때 우리 몸이 이를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사전적으로 잘 풀이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연골은 막상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영양제도 먹고 다양한 약을 먹고 있는데 막상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자, 만약에 연골이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 있거나 걷거나 뛰거나 할 때도 우리는 통증을 계속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하기가 정말 너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무릎 통증을 왜 느끼느냐? 주변에 연골 주변에는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랑 뼈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게 연골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래쪽에 연골 하골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뼈가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물들, 특히 안에는 인대나 연골판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통증 수용체들이 연골에는 없지만 그 주위의 조직들에는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척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대뇌로 전달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정상 관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뼈랑 뼈가 맞붙는 걸 관절이고 그 주변을 활막, 그 관절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손상된 관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갈려 있고 막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 내부의 구조가 손상이 되면서 우리 몸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염증 반응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염증 반응들이 있어야 이런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흡수시키기도 하고 손상된 구조는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 구조가 손상이 되면은 주변에 그 활막이라는 아까 관절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그게 활막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막은 원래도 이 활액이라고 하는 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우리 관절을 이제 충격 완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데
그 활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물을 더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붓기도 하고 여기서 그 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이 안에 원래 성분이 연골이나 이런 구조물들의 그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러는데 얘네가 성분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구조물들의 손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우리가 통증을 자각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관절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뭐 무릎은 관절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릎은 이렇게 주변의 근육들이 다 되게 큰 근육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것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통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증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는 관절통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무릎 관절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약간 깊은 부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부 통증이라고 조금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에서 뭔가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근육통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운동선수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운동을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오랜만에 운동을 하게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육통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근육이 바로 피부랑 피하 조직 밑에 있다 보니까 통증을 조금 더 얕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손상받은 근육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압통,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근육을 쓰는 활동을 했을 때 통증이 다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근육통과 관절통을 좀 구별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빠른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초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은 관절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좀 통증이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육통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게 이제 앞글자 네 가지 치료에 대해서 앞글자를 따서 라이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R은 rest의 R이고요. 말 그대로 휴식이에요.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추가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도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스, 이거는 얼음찜질이죠. 얼음찜질 하게 되면은 이 얼음찜질 냉각 효과가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게 돼요. 그리고 컴프레션의 C, 컴프레션은 압박이죠. 압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출혈도 막고 부종, 붓기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의 E, 그래서 거상은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심장 높이보다 조금 더 위에, 심장 높이보다 좀 더 위에 위치시켜서 붓기를 빼고 회복을 기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스라고 하는 네 가지 이제 요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염증 반응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근육통인 경우는 빨리 회복이 되는 편이고요. 관절통의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 좀 더 호전이 없이 지속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감별을 통해서 둘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근육통보다는 관절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무릎 관절의 주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이 부어요. 말 그대로 무릎이 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이 옆에 사진을 보면은 정상인 쪽보다
부분 쪽이 확실히 더 두께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에 보면은 실제로 이 관절 안에 이렇게 물이 전체적으로 차 있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붓고 이 때문에 또 관절막을 또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찼을 때 병원에 오시면은 뭐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세요. 아, 저기 뭐 병원에서 물을 빼고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빼게 되는데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액 성분이나 아니면은 염증 성분이 동반해서 이렇게 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안에서 피가 고여 있는 경우에는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상 이렇게 관절 천자라고 해서 이 물을 빼는 시술을 항상 하지는 않고요. 너무 심해서 이것 때문에 환자분이 이렇게 무릎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경우, 그리고 안에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끔 이렇게 물을 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왜 차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연골이 갈리면서 물이 차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오른쪽에 손상받은 관절을 보면은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연골 조각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손상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무릎은 얘네들을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인식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활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서 염증 반응이 활막염이라는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네가 아까 물을 계속 원래 만들어내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안에 이런 안 좋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들을 흡수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손상받은 구조는 다시 또 회복시키려고 노력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차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연골판 파열이 있겠는데요. 연골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어떤 판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있으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똑같은 무게가 가해질 때 이 좁은 면적을 통해서 이 모든 체중이 부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조직의 그 구조물들이 손상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옆에 연골판이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게 되면 이 체중을 분산을 시켜줘요. 표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중이 다 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연골판은 체중 전달의 역할도 하고요, 완충 역할도 하고 윤활 작용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충격에 부하가 되게 되면은 연골판이 옆에 아래에서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외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뭐 가만히 이렇게 무릎이 갑자기 뒤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다치시고는 하는데, 보통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무릎에서 뭔가 뻑하는 느낌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에서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골판이 찢어질 수가 있고, 옆에 그림 보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연골판이 파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 아래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다룰 내용인데 한번 좀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외측 연골판은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원래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 연골판이 G형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이는 것처럼 이 원판 안이 채워져 있는 원판형 연골판이라는 기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상을 좀 당할 위험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연구한 그 연구 결과인데, 이 건강한 그룹은 연골판이 건강한 그룹이고 손상받은 그 부상 그룹은 연골판이 손상받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니까 평균 압력, 이제 비교한 게 평균 응력 영역이랑 평균 압력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응력 영역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구역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은 말 그대로 압력이고. 그래서 이 연골판이 파열당한 그룹에서는 이 영역이 점점 이 건강한 그룹에 비해서 영역이 다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연골판이 원래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상실을 하니까 이 좁은 곳에만 이렇게 체중이 다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같은 각도에서 봤을 때 정상인보다 손상당한 그룹에서는 압력도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정상이든 손상당한 그룹이든 둘 다 무릎의 각도가 증가하면서 이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압력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사실 무릎에 그렇게 좋은 동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뭐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쪼그려 앉는 거랑 그다음에 양반다리는 가급적 피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이 허벅다리 뼈랑 정강이뼈 사이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제 인대인데요. 얘네가 하는 기능은 정강이뼈가 허벅다리 뼈에서 이렇게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릎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회전하는 운동을 했을 때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안정성에 엄청 기여를 하는 구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는 이제 한 축구 선수인데 이게 이 자세가 이 허벅다리 뼈랑 정강이뼈가 반대로 돌면서 이 밖에서 외반력이 가해질 때 십자인대는 손상을 좀 쉽게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안에서 피가 나고 그 무릎이 붓는 게 안에서 이제 피가 많이 차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연골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빠뜨렸는데, 연골판은 혈관을 받는 부위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파열이 됐을 때 이제 또 조직이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활액막이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으로 다쳤을 경우에는 이 안쪽 가장자리 쪽에는 혈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찢어지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차서 무릎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무릎이 부으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 무릎에 지금 뭔가가 현재 진행형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질문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김라디오 조아님, 반혈상 연골이 찢어지면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반혈상 연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가장자리 쪽에만 혈류 공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보통 구획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구획에서 어느 구획이 찢어졌느냐,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느냐가 사실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약도 먹어보고
재활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증상이 좀 이렇게 버틸만하게 우리 몸이 통증에 또 적응도 하게 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 잘 넘어갈 수 있지만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연골판이 찢어져서 문제가 생기면은 추후에 연골판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아까 이 압력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손상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염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연골판을 꼬맬 수 있으면 꼬매기도 하고요. 연골판을 좀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게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부분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라면은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쿨님,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나 자세가 무릎 관절이 나빠지나요? 이거는 아까 그냥 좀 설명드렸던 거예요. 무릎이 구부리는 자세일수록 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아니면은 양반다리 한 채로 오랫동안 있거나 이 구부려진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거는 사실 무릎 관절에 별로 좋은 행동이나 자세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부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라이스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고정시키고 얼음찜질하고 쉬고 다리 좀 올려놓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염증 조절을 하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 가라앉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현재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스 방법이나 휴식을 통해서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리가 점점 휘면서 아파요 라는 증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림은 다리가 굉장히 이쁘게 곱게 이렇게 뻗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리가 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PPT 잠깐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선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었는데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관절 중심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를 쭉 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가 무릎 관절인데요. 이 무릎 관절의 중앙을 지나게 되면은 다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엑스레이 분은 다리가 이렇게 곧게 이 선이 무릎 관절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분은 다리가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휘어 있고 선을 그었더니 무릎 관절 중심에서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무릎 관절이 다리가 얼마나 휘었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무릎이 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곧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무릎 관절은 체중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체중을 받기 때문에 곧게 떨어지는 경우면 무릎 중앙을 이렇게 통과해서 떨어지면은 안쪽 바깥쪽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압력을 받게 돼서 관절이 크게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선을 그었더니 무릎 안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얘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한쪽에 이 압력이 집중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만 이렇게 체중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깥쪽은 별로 그렇게 체중 부하를 받지가 않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 관절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봤더니 이제
이게 점점 퍼센티지라고 하는 게 무릎 안쪽으로 점점 선이 옮겨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축인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릎 안쪽에 압력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를 최대 압력이랑 평균 압력 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진단은 관절염이라는 거거든요. 관절염이 지금 보는 것처럼 크게 엑스레이로 4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 1, 2, 3, 4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막 볼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안쪽 관절이 안쪽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더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제 무릎 증성층도 있지만은 무릎 휘는 정도가 이 단계별로 진행할수록 더 빨리 더 다리가 이렇게 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처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관절염이 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릎이 또 많이 휘지는 않으신 분들은 크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연골주사를 많이 놓는 편입니다. 연골주사는 아까 제가 그 활막이라는 거에서 활액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연골주사라는 게 그 활막에서 만들어낸 활액 성분과 되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 주사여가지고 우리 몸에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맞으면은 이 주사 용액이 안에서 이런 윤활 작용이랑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한 군데를 정하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조금씩 찍어보는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이 6개월, 1년 동안 얼마나 휘었는지, 그래도 이게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만에도 이렇게 굉장히 무릎 휘는 게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휘어는 있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엑스를 좀 찍어 보셔가지고 무릎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휘고 있다면 좀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으셔가지고 내 그 무릎 관절을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릎이 안 펴져요, 안 굽혀져요 라는 증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반월사 연골판 파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을 조금 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찢어진 모양새가 이 양동이 손잡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네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찢어진 면이 무릎을 필 때 이렇게 무릎 안에서 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적으로 뭔가 정말 걸려가지고 무릎이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에 혹시 다친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무릎이 안 펴지는데 억지로 뭔가 무릎이 안 펴지는데 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무릎을 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골판이 더 찢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관절 내 유리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리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몸에 그 연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무릎 관절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갖다가 유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무릎 관절 안에 저렇게 껴 있으면은 무릎을 필 때 얘네가 껴가지고 안 펴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일부러 또 피려고 하면은 혹은 그냥 이 유리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걷거나 뛰거나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유리체가 무릎 관절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온 동네 방네를 다 긁어 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처법은 절대 일부러 뭔가 정말 탁 걸리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일부러 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 연골판 파열이나 유리체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저런 증상을 해결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손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릎이 흔들려요, 어긋나요 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랑 관련이 있는데 무릎이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리 걷고 있는데 혹은 뛰고 있는데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휘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무릎에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무릎이 자꾸 들락날락 뭔가 빠졌다가 뭐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인 경우가 많은데, 전방 십자인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허벅다리뼈랑 정강이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고, 얘네는 정강이뼈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안정성을 그러니까 잡아줘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인대입니다. 얘네가 다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왼쪽은 축구 선수인데 한 발로 착지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무릎이 확 이렇게 과신전, 그러니까 과하게 펴지면서 다치게 되는 경우고요. 자, 오른쪽은 무릎이 이렇게 반대로 돌면서 외반력,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을 때 저렇게 무릎이 꺾이면서 외상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렇게 운동선수들인 경우에는 저렇게 심한 이 손상 기전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은 그냥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저런 기전으로 다치기만 해도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까 한 발로 착지하는 과정에서는 무릎이 과신전되기 때문에 이 정강이뼈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인대가 얘를 딱 잡아주게 되는데, 이거를 십자인대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이 허벅다리뼈랑 정강이뼈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틀어지면서,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밖에서 안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을 때 십자인대가 결국 버티다 못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무릎을 이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아까 제가 십자인대 기능이 무릎이 정강이뼈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는 거를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흔들어 봐요. 그러면은 정상인 무릎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는 무릎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것도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을 처음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무릎이 살짝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빠지는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구부릴 때 저렇게 무릎이 갑자기 빠져있던 무릎이 다시 원래대로 턱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이 정복된다고 하는데, 이런 신체 검진을 통해서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인대 손상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일단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무릎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운동을 복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운동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십자인대 손상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관절염이 한 20에서 한 50% 정도에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 손상은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대처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십자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초기 치료랑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는 치료가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무릎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이 붓고 엄청 아프고 뭐 걷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라이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좀 줄이면서 통증을 가라앉혀야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십자인대는 사실 치료는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수술을 꼭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수술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운동선수는 당연하고 일반인 분들도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이게 사실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분 파열이 있거나 그리고 흔들어 봤더니 어느 정도 안정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나이나 직업 그리고 운동하는 정도 이런 거를 다 따져봐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결과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한 그룹이랑 결과가 크게 또 차이가 없다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좀 진료를 보시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재활 전문가랑도 이렇게 재활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는 이유는 허벅지 근육을 굉장히 우리 몸 무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근력이나 재활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운동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릎이 앞쪽이 아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무릎 앞쪽이 아프다. 약간 애매모호하게 무릎 앞쪽에 뭔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니면 걸을 때도 그렇고요. 계단 오르내릴 때,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뭐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무릎 앞쪽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은 이제 무릎뼈에 이 그러니까 허벅다리랑 정강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 앞쪽에 슬개골이라고 무릎 뚜껑뼈가 있어요. 걔네랑 이 슬개골과 이 허벅다리 뼈가 이루는 관절을 대퇴슬개 관절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게 이 허벅다리 뼈에 이 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연골 손상도 없고 통증도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뼈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서 기능적으로 얘네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슬개 대퇴관절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표 중에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무릎에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무릎을 구부리게 계단 오르내리거나 뭐 무릎 구부릴 때는 체중의 뭐 심하게는 한 7, 8배까지도 대퇴슬개 관절에 가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연골의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슬개건병증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옛날에는 점퍼슨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점퍼슨이라고 해서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 그러니까 농구나 뭐 배구 선수들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 무릎 앞쪽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특징적으로 아까 말한 슬개골에서 그 정강이뼈에 붙는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슬개건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슬개골에 붙어 있는 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얘네가 이제 부하가 점프나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슬개골 밑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이제 평소에 뭐 꼭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점프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런 슬개건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자주 너무 많이 쓰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이제 요즘에는 좀 보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 앞쪽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얘네는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무릎 앞쪽 통증,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나 슬개 건병증은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게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아까 말한 슬개골이 이 대퇴, 그러니까 이 허벅다리뼈 그 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그 재활 운동을 좀 하셔야 결과적으로 앞쪽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는 겁니다. 무릎을 아까 많이 구부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나 뭐 점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이 통증이 느껴지는 활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 활동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어느 정도 각도 이상 올라가면은 아까 압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진 후에 할 수 있게끔, 그 전에는 가급적 이런 활동을, 무리가 주는 활동을 피하면서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평소에 해은장님, 맞나? 평소엔 괜찮다가 산에서 하산할 때 무릎 통증이 오는데 평소 관리법이 있을까요? 등산하다가 이렇게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가는 부하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는 근육 상태가 그때는 좀 짱짱해요. 아직 이게 많이 걷지 않아서 이게 괜찮거든요, 근육 상태가. 근데 위에 딱 정상 찍고 내려올 때쯤 되면은 근육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허벅지 근육이 이 무릎을 잡아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무릎 관절의 부하가 더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려올 때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등산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평소 관리법은 그냥 허벅지 근육을 좀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근력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근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시면은 무릎 통증이 조금 줄어든 상태로 등산을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진애님, 방바닥 닦을 때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방바닥 닦을 때 무릎 꿇고. 사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자세가 무릎에 진짜 되게 안 좋은 자세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무릎 구부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 압력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무릎을 이렇게 꿇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더 체중까지 이렇게 실어버리게 되면은 대퇴슬개통 그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방바닥을 닦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다면 바닥에 좀 이렇게 방석이나 매트 같은 걸 좀 깔아서 무릎에 이렇게 조금 그 푹신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이름님, 무릎이 붓기 때문에 아프다고 봐야 하나요? 자, 붓는 거는 염증 반응에 의한 결과로 무릎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붓게 되면은 관절막이 늘어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통각수용체라는 통증 신경이 이 관절막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이 붓게 되면은 얘네가 그 통증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원인, 무릎이 붓는다. 붓는다는 거는 뭔가 안에서 뭔가 문제가 활발히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무릎이 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릎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는 연골판이 끼어 있거나 유리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이 흔들리는 거는 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 있고, 무릎 앞쪽이 아프다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체중이 직접적으로 부하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그리고 저절로 잘 낫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붓는 거는 라이스 방법을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게 핵심이 될 거고요.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휘는 거는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연골 주사를 맞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릎이 휘는 게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무릎 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릎을 일부러 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축구나 농구, 야구 이런 어느 정도 재활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맞고, 무릎 앞쪽이 아플 때는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서 우리 슬개골이 이렇게 좀 바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압력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태빈유님, 원장님, 냉찜질, 온찜질은 어떨 때 좋은 건가요? 냉찜질은 아까 말한 라이스에서 아이싱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체가 염증 반응을 줄여주게 되고, 그래서 급성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막 무릎이 부어오르고 막 뜨끈뜨끈하고 아프다 이럴 때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자체로 통증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찜질은 통증이 조금 만성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촉진을 해서 우리 몸이 이제 혈류가 좀 충분히 이렇게 흐르게 돼서 이제 통증을 좀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에님 선생님 인사 한번 제발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어떻게 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면서 많이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다 대답 드리지 못한 것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 더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이랑 조금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제 이런 영상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꼭 정말 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한 무릎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